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정리하고 최근에 다시 서울로 왔어요. 살아보니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곳에서 겪었던 황당한 일들을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벌이는 꽤 좋은 편이었죠. 본가에서 독립해 살며 어마어마한 강남 원룸 월세를 내고도 저축까지 하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그 무렵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어요.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건축사였죠. 우리는 첫 만남부터 잘 통했어요. 성격도 잘 맞았고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비슷했거든요. 특히 신기했던 건 그 사람도 저처럼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더란 거였죠. 우리는 6개월간의 짧은 연애를 끝으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일이 바빠지자 우리 부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혼 후 이상하게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덕에 돈은 좀 모을 수 있었죠.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저희 둘 다 돈은 있어도 쓸 시간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시골집 시공을 맡은 남편 동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공사를 맡은 집 근처에서 괜찮은 빈집을 발견했다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동료가 보내준 빈집 사진을 보자마자 홀딱 반했어요. 저희가 꿈꾸던 집이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그 주 주말에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죠. 시골이라고 해도 완전 깡초는 아니었어요. 조금 걸어 나오면 편의점도 있고 병원과 마트도 있는 곳이었죠. 게다가 주변에 산과 들이 많아서 공기도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우리 마음에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웃이었죠. 그곳에는 저희 말고도 시골 생활을 즐기려는 젊은 부부가 좀 있었어요. 대개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각자 회사에는 퇴직 신청을 했죠.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일을 관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직종 특성상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돈벌이가 됐거든요. 직장 생활 때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저희는 시골에 있던 그 빈집을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거의 버려진 폐가나 다름없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 집에 셀프 리모델링을 했어요. 사실 손볼 게 많아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건축 종사자분들도 많이 도와주러 오셔서 한두 달 정도 지나자 집은 금세 괜찮은 가정집으로 탈바꿈했어요. 누가 봐도 저 집 참 예쁘다. 저기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집이 되었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자 저희는 조금씩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 텃세 때문에 외지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괜한 걱정일 뿐이더라고요. 오히려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정과 친절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배려였죠. 마을 사람들은 저희 부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농사 지은 것이 있으면 배추며 감자며 많이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도 음식을 하면 마을 분들께 나눠드리고 서울에 다녀오면 빵이나 케이크도 사서 선물로 돌렸어요.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대부분 저희 또래였거든요. 20분 정도 거리에 분위기 좋은 술집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거기서 커피와 맥주도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이곳에 오고 나서 저희 부부의 금슬도 자연스레 좋아졌어요. 우리가 원하던 집에 좋은 이웃들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부부가 소망했던 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사건은 평화롭던 마을에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시작됐어요. 문제의 여자는 혼자 살면서 동네에서 가장 큰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람이 이사 온 게 왜 사건이냐고요? 그 여자 겉모습이 좀 그랬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 것 같았어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딱 봤을 때 나가요 아가씨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야 그런 사람들을 보기 쉽지만 시골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골에 살 사람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화려하고 타이트한 원피스에 항상 하이힐만 신고 다녔거든요. 키가 작은 키도 아닌데 말이죠. 딱 봐도 170 중반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의 등장에 우리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도대체 그 여자 직업이 뭐냐? 왜 여자 혼자 시골에 내려와 사는 거냐? 확실한 건 그 여자가 자신을 불쌍한 과부라고 소개했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 즈음에 저희 마을 이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이셨어요. 마을 회관이 좀 컸는데 안 쓰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마을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니 이장님께서 그 공간에 뭐라도 해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그 회관을 어떻게 이용할지 의견을 냈어요. 미술 교실이나 요가, 노래 교실 등이 추천됐죠. 금액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게 품앗이로 해보자고요. 서울에서는 문화 혜택을 많이 받지만 여기 시골에서는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죠.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장님이 새로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 마을 문화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마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젊은 층들은 어이없어 했어요. 저희는 그 여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했어요. 명함도 나누어 주었는데 핑크색 장미꽃 그림과 준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자기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무용도 한다고 소개했어요. 뭔가 좀 쎄하더군요.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들 중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으니까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준이란 여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뭐가 이상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마을에 사는 젊은 여자들과 마을 사업 책임자가 된 준이에 대해 얘기했어요. 다들 저와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 여자가 수상하다는 반응이었죠. 직업이나 나이, 이름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한결같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화가 나는 건요. 남자들이 그 준이라는 여자 말에 꿈뻑하더란 거예요. 준이란 여자가 주축이 된 마을회관 문화사업에서 저는 미술교실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 해도 회의는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이라는 여자는 회의 시간에 늘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거의가 감상적인 얘기들 뿐이었어요. 어젯밤에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봤는데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다거나 폴벌레 소리가 너무 구슬퍼서 노래로 만들고 싶다거나 이런 식이었죠. 근데 또 이 여자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았어요. 동네 언니 하나가 참다 못해 그 여자한테 한 소리를 했거든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해요. 빨리빨리 뭘 할지 정해야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너무 서럽다나요? 어디 남편 없는 여잔 서러워 살겠어요? 힘없는 사람 괴롭히면 안 되죠. 졸지에 말을 꺼냈던 언니는 나쁜 년이 됐고 결국 준이에게 자기 뜻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준이는 자기 억울하다며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더군요. 결국 그 언니는 다시는 회의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마을 이장님이 그 준이란 여자 편을 들더라고요. 회의가 끝나자 준이가 다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솔직히 여자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이와 마을 이장님 그리고 젊은 남자들끼리 시내 노래방에 간다길래 여자들은 따로 모였어요. 근데 그 여자 좀 구리지 않아? 왜 본명을 안 쓰고 가명을 쓸까?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준이의 신분증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때 준이가 자기가 사겠다면서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다가 신분증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신분증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본 건 뒷면뿐이었지만요.
그 순간 준이가 무척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분증 사진이 잘 안 나와서 숨기나 했죠. 아무튼 준이에겐 비밀이 좀 있어 보였어요. 전 이런 일에 끼이고 싶지 않아서 그때 일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부터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저희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사실 나 자기 남편이 준이네 집 앞에 차 세운 거 봤어. 둘이 불고기집에서 밥 먹는 것도 본 사람이 있다던걸? 혹시 자기 남편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동네가 좁아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이 뭐든 간에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저도 남편한테 의심이 갔어요. 게다가 남편이 의심살 행동도 했고요. 준이는 항상 회의 때마다 저희 남편 옆자리에 꼭 붙어 앉았어요.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은 전화가 오면 항상 나가서 받곤 했거든요. 요즘 들어 샤워를 자주 했고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비번이 걸려 있더라고요. 서울 살 때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선 의심의 불길만 활활 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제가 시내에 장 보러 갈 일이 있어서 남편 차를 빌렸어요. 조수석에 장 본 걸 실는데 글쎄 제 눈에 요상한 게 들어오지 뭐예요. 바로 여성용 핑크색 망사티 팬티였어요. 살다 태어나서 그런 요상한 건 처음 봤어요. 딱 봐도 입던 것 같았죠. 어이가 없더군요. 분명 남편의 외도를 잡은 것 같았어요. 상대는 준이가 분명했어요. 이 마을에 이런 걸 입을 건 그 여자뿐이니까요.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대파로 후려쳤어요.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 피하기에 바빴죠. 이 미친 인간아, 시골까지 내려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전 남편 얼굴에 차에서 발견한 티팬티를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정말 억울하다면서요.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발뺌을 해? 그때였죠. 남편이 뭐가 생각났는지 차로 뛰어가더군요. 그리고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USB를 들고 왔어요. 저는 속는 셈 치고 남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을 차에 많이 태워줬어요. 그래서 영상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보다가 남편이 영상을 멈췄어요. 영상 속에는 운전석에 탄 남편과 조수석에 앉은 준이가 보였어요. 영상 속의 남편은 식용유를 사야 한다며 내렸어요. 준이는 남편이 내리자 자기 팬티를 후다닥 벗어 바닥에 숨기더군요. 그리고 씩 웃는 게 보였어요. 소름 끼쳐서 저는 영상을 끄고 말았어요. 이게 미친년 아니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요. 딱 봐도 남편과 준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한참을 뻗대던 남편은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핸드폰을 내놓더군요.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답장만 한 거야.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라고. 준이한테 온 문자는 가관도 아니었어요. 보일러가 조금 이상한데 와줄 거죠? 비도 오고 너무 외로운데 한잔 할래요? 다행히 남편 말대로 남편은 거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먹자 아예 준이 문자를 무시했고요. 그런데도 준이는 아랑곳 않고 문자를 보냈어요. 날이 참 좋아요. 가슴이 말랑말랑 살랑살랑해져요. 전 참 외로운 과부예요. 오늘 현관문 안 잠글 거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그 여자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막더라고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마을에는 남편과 준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남편과 준이가 추잡한 사이라는 소문이죠. 어떤 사람은 제 남편과 준이가 모텔을 들락거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소문난 바람둥이라 서울에서 쫓겨온 거라고도 했어요. 심지어 저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소문이 났죠.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대하는 태도도 전과는 확연히 달랐고요. 남편도 많이 억울해했어요. 자긴 지붕 고쳐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고쳐주고 딱 한 번 밥 얻어먹은 것 뿐이라고 했죠.
오히려 준이가 제 남편을 유혹하고 집착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남편을 의심한 게 미안했어요. 다음 회의 날이 되었어요. 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상을 공개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준이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였어요. 이장님이 씩씩대며 오더니 다짜고짜 제 남편의 멱살을 잡더니 소리치지 뭐예요. 우리 준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내 놈이 어떤 수작질을 부렸길래 준이가 내 연락을 안 받는 거야? 내가 늙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혼남인 이장님은 준이를 좋아했던 모양이었어요. 준이가 네 놈한테 마음을 줬다 그러던데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잤지? 말해봐. 이장님까지 나서서 그러니 동네가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제 남편과 이장, 그리고 준이의 삼각관계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치근한 여자로 쳐다봤어요. 제가 절대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준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준이의 집을 고치면서 명함을 받던 걸 기억했어요. 우리 부부는 남편의 기억을 토대로 검색창에 그 바를 쳐봤어요. 다행히 있더군요. 우리는 당장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를 탔어요. 도착해보니 밤 12시가 넘었더라고요. 밤업소라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차림새도 그렇고 신분도 불분명했던 걸 보면 술집 마담이나 꽃뱀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간판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더군요. 우리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반 술집이 아니더라고요. 가게 안에는 화려한 화장과 야한 옷을 입은 덩치 큰 아가씨들로 가득했어요. 잠시 뒤 우리는 황급히 나오고 말았어요. 그곳은 트랜스젠더 바였거든요.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긴급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저랑 남편이 요청한 자리였죠. 이장님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빠졌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다들 뭔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죠. 저는 밤새 준비해간 PPT 문서를 대형 TV에 띄웠어요. 그간 마을에 떠돌던 소문의 내용과 출처, 그리고 그에 따른 반론과 증거를 담은 문서였죠. 마을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 남편 욕보이려고 이런 짓까지 벌이냐며 비아냥댔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굳은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마을 사람들은 블랙박스에 찍힌 준이의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티팬티 영상을 보고는 서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씩 웃는 장면에선 욕도 나왔죠. 이어 지난밤 남편과 찾아갔던 문제의 바 영상이 흘렀어요. 그 영상에는 준이도 찍혀 있었어요. 바 안쪽 자리에서 손님과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죠. 여기는 준이 씨가 근무하는 바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바죠. 제 말에 젊은 사람들은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바가 뭔지 몰라서 멀뚱거리셨죠. 보다 못한 청년 하나가 설명을 해드리자 다들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준희 씨가 어떤 사람이건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요. 전 단지 억울한 누명을 쓴 제 남편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더 이상 내 남편을 술자리 안주거리 취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소문을 만든 사람,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저 절대 용서 안 해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겁니다. 그동안 신나게 소문을 퍼뜨렸던 마을 사람들은 겁먹은 표정이 되었어요. 그중 소문의 진원지로 밝혀진 슈퍼집 아줌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남편한테 쪼르륵 달려가 억울하다며 자신도 들은 소문이라고 하더군요. 몇몇 사람들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찻소리가 들리더니 이장님과 준이가 한껏 꾸민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이장님은 들뜬 표정으로 중대 발표가 있다며 제 손에 들린 마이크를 뺏어 들었죠. 중대 발표는 다름 아닌 결혼 발표였어요. 이장님과 준이가 결혼을 한다더군요. 준이는 이장님과 팔짱을 낀 채 아양을 떨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이장님은 다들 왜 그러냐고 물었고 슈퍼 아줌마가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준이가 트랜스젠더야. 그 말에 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 순간 준이한테 당했던 언니가 그 앞을 막아섰어요.
뭐야,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넌 도망가는 거야? 그러자 마을 여자들이 언니 옆으로 가서 준이를 막아섰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준이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 시골 사람들이 사람 빡돌게 하네. 아줌마들 다치기 싫으면 비켜. 걸걸한 남자 목소리에 이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준이는 마을 여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파출소에 끌려갔고 이장님은 준이를 고소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준이 사건으로 마을에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이후 더 이상 제 남편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준이와 이장님의 엄청난 썸씽 스토리 뿐이었죠. 하루는 슈퍼 아줌마가 그러더군요. 따지고 보면 자신도 피해자라며 그동안 마을 이장이 우리 부부랑 친하게 지내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 다녔다더군요. 준이가 제 남편을 좋아하자 시샘을 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마을 이장 주도하에 왕따를 당했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홀로 독차지하려고 했던 마을 이장은 결국 그녀로 인해 독박을 쓰게 되었어요. 명품 백이며 구두, 신형 휴대폰까지 그동안 이장이 준이한테 갖다 바친 선물만 해도 돈 1,000원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이장이 준이한테 투자 명목으로 1억을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준이는 투자가 아닌 일종의 선물이었다며 갚을 생각이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고요. 거기다 프로포즈를 하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준이 앞으로 명의 이전까지 해주는 바람에 집안에선 난리가 났죠. 도로가 난다는 소문 탓에 땅값이 20배나 올랐다는데 아주 큰일 난 거죠. 준이는 딴 건 몰라도 그 땅은 절대 못 내준다고 딱 버티고 있다니까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법정 싸움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 한번 요란하게 했다가 패가망신 당하게 된 꼴이죠. 저는 결국 마을 사람들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대신 공개 사과를 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 부부를 대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미 이 마을에 정나미가 떨어진 우리 부부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멀리서 보기엔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마을이었지만 정작 그 안에 살아보니 지옥 같았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연을 맺었던 업체에 들어가 다시 직장인이 되었어요. 가끔 전원 생활이 그립기도 하지만 글쎄요.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친절하고 정겨운 시골 마을일 테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농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인생 경험 제대로 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고 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